정치 톡톡 사이다 한수진입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포 사격 등 무력 시위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으로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전술핵 재배치의 현실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북한의 핵 문제가 새 국면으로 전환됐다며 북한의 핵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접견 후 기자들의 질문에 전술핵 재배치나 핵 자체 개발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다며 핵 우산 제공 등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를 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핵 도발로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강력한 한미 연합 전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골드버그 대사가 앞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밝혔던 부정적 의견을 인용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 무장론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전술핵 재배치 논란의 쟁점들을 짚어보고 북한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오늘 이슈에 대해서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지금 온 국민이 이태원 참사로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신 우리 두 의원님도 근조 리본을 지금 달고 계신데요. 예. 먼저 애도의 말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큰 슬픔과 충격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국회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는 조기가 걸려 있고 또 여야 모두 단체 조문을 했습니다. 함께 슬픔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적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을지 함께 머리를 모으겠습니다. 예,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큰 슬픔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150명이 넘는 꽃다운 젊은 청춘들이 길을 걷다가 이런 대참사를 당했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꽃다운 청춘들 애도하고 남은 유가족들 위로하고 함께 슬퍼하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이 슬픔을 나누어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관련 법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이 청춘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남은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치권에서도 꼭 힘을 모아주시길 또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 위협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의 의도,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먼저 좀 말씀 듣겠습니다. 최 의원님 어떠십니까? 네, 북한의 의도와 전략이랑 보다 명백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대 정부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다시 평화로 돌아와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이루었던 이런 번영과 성취를 북한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좌든 우든 모두 바라는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주먹을 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태는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뚫고 언제든지 우리를 타격할 수 있도록 특히 대한민국과 가까운 이웃 나라들 또 미국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준비를 실험을 다 갖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핵무기라는 것은 바로 그 비대칭 전력을 최대화하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과 함께 평화를 통해서 공동 번영을 노리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핵무력 강화를 통해서 군사적 지위를 굳히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든 미국한테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잘못된 계산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 의원님 어떠세요? 북한의 도발이 결국은 이제 핵 보유국의 지위로 나가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핵을 보유하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그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처럼 지금 북한도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다고 보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의 도발, 이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우리가 11월 2일 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울릉도 지역에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공습이라는 것은 실제 공격을 하는 것이거든요.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들에 있어서 먼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결국은 북한이 이제 핵 보유국으로 나가서 어떤 한반도의 어떤 비핵화의 큰 원칙이 지금 흔들리는 그 상황으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다.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보 위기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전술핵과 한반도 핵은 지난 1991년인가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당시에 부시 시니어 행정부와 노태우 정부가 한미 간의 협약을 통해서 또 북한과의 공동선언을 통해서 한반도에 더 이상 아무런 전술핵 무기도 남아있지 않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다 철수시켰습니다. 그 뒤로 지금 우리는 미국의 핵 우산과 또 NPT 체제를 지키려는 그런 국제적 의지로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 무력을 고도화해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킬체인을 무력화시키고 언제든지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대한민국이 핵 공격을 받을 때 또 핵 공개 위협에 배치할 때 단호하게 맞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전략적 계산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고 봐야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실제화할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선에 한미 간의 굳건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웃 국가와의 문제, 또 NPT 체제로 북한을 복귀하라고 하는 우리 기본적인 대북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논의와 실제로 옮겨지는 까에는 조금 간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야당의 입장도 그렇고 미국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동맹인 미국의 입장도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는 불가능하다. 이미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집권 여당이 전부 나서가지고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굉장히 의아스럽고 황당합니다. 특히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5선 의원 아닙니까? 자기 지역구에다가 전술핵을 배치하겠답니다.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저는 정말로 집권 여당이 좀 제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게 전술핵 배치가 되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게 되면 일본도 하려고 할 겁니다. 대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부 너도 나도 나서가지고 동북아시아가 말하자면 핵전쟁, 핵전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동의할 수가 없죠. 중국도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집권 여당이 가능하지도 않고 실익도 없는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한반도의 어떤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집권 여당이 오히려 방해 세력이 되고 있다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좀 지나치신데 실제로 그 문제는 그 논의가 우리뿐 아니라 미국 조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 때는 한국이 스스로 핵무기로 한국을 지켜야 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생각까지 나왔던 것이거든요. 네. 미국도 정권 교체가 있고 또 민주당과 공화당의 분위기가 다르고 미국 내 여론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 선택을 좀 다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다만 그 민주당의 우리와 달리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할 때는 동맹국가 그리고 우리 이웃 국가들과 다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될 것이라는 점 하나. 다음에 이미 우리 그 동북아의 핵 안정이 무너져 있습니다. 중국이 NPT 체제를 지켜야 될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과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하고 고도해 나갈 때 유엔 제재에 동참했는데 지금 동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중국이 계속 북한을 방치한다면은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걸 바라느냐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일부 전략가들 또 그 일본과 대만의 전략가들이 중국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말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민주당과 우리 당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북한이 핵 전략의 고도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그만큼 우리 한미 동맹이 더 공고해질 것이고 한국이 국제사회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력과 압박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노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과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북한이 저렇게 민주당 역대 정부의 큰 기대를 저버리고 저렇게 핵무력을 강화하고 보란 듯이 지난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고 했는데도 그건 못 본 채 하면서 우리 내부의 논의에 너무 민감하게 나가는 것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우리는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일관되게 전술핵 배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무책임하게 전술핵 배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전술핵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 땅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요즘은 있잖아요. 전술핵 핵무기 같은 경우는 잠수함에서도 쏘옵니다. 그다음에 폭격기에 실어서 쏘옵니다. 미사일에 탑재해서 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 어딘가에 핵을 배치를 해가지고 하겠다. 이것은 사실 실익이 없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여튼 주변국들의 입장, 반응들도 저희가 당연히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보면 이런 말을 했네요.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서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 예.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원론적인 그런 입장 아닌 건가요? 원론적인데 아마 한미 당국 간에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고 반드시 우리 국내뿐 아니라 일본과 대만에서도 조심스럽게 다 제기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히 대만은 이제 중국의 시진핑 체제의 새로운 위협까지 지금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동맹국가와 또 동북아의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에게 핵 확장 억제가 확실하다는 것을 좀 더 지속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필요성에 따라서 미국이 좀 입장을 달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예, 조금 전에도 이제 미 국무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입장은 미국 정부의 아주 수십 년 동안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 입장이 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네. 중국에서 나오는 반응들도 저희가 짚어볼 수밖에 없는 지금 또 상황인데요.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단은 지금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도 있잖아요. 한반도에 전술핵이 재배치가 되면 이건 중국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글로벌 패권 국가로서 이 핵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손아귀 안에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술핵이 재배치가 된다? 그러면 그들의 통제 범위, 이걸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든 미국이든 한반도에 어떤 전술핵이 재배치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핵무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은 중국이 나서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외교 역량을 대한민국이 동원을 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섣부른 불장난하지 못하도록 그런 이제 외교적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예. 과연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가능하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있는 것이죠. 예, 최 의원님, 네. 이 전술핵 재배치 논의나 이런 것들이 진전이 되면 한중 관계는 악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한중 관계를 더 이렇게 보면은 중국이 천안문 사태로 국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노태우 정부 당시에 한중 수교와 우리가 북방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의 동맹 국가들, 우리 우방들에게 아시안 게임에 참여를 유도를 했었고 또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도 지원을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국제무역기구 WTO 가입할 때 미국이라든가 서방 사회가 상당히 주저했지만 그때 한국이 앞장서서 보증하면서 중국을 도와줬어요. 그때는 중국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스스로 이제 경제적으로 또 더 번영해지고 하면서 우리한테 상당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면은 사실은 북한의 핵 개발의 속도라든가 북한의 비핵화의 문제에서 더 힘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움직임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방어를 위해서
어떤 비상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술핵 논의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중국은 왜 북한의 저런 핵무장과 핵미사일 강화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제재에 동참하지 않느냐고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중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 건 문제하고 우리 국익을 지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대선 후보 시절에는 윤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 아마 이렇게 일축했었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이렇게 좀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죠. 대통령은 특히 이제 외교 안보와 관련된 메시지는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메시지 한마디가 어떤 전쟁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마치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메시지를 국민들께 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한반도 상황을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불안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주변국들이 그동안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입장들을 쭉 일관되게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와 함께 보조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구적이고도 항구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오히려 발신을 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전략적 자산에 대한 또 공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계산이 있을 겁니다. 미국 정부로서는 당초에 주재하던 것들을 조금 더 진일보해서 나갈 수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북핵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지켜줄 수 있다. 지킬 능력을 우리 스스로 갖추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제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평화는 말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그걸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으로 지켜지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의 고민은 과연 우리가 그런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또 그것을 우방과 또 동맹과 분명히 확고하게 공유하고 있느냐 이런 점에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 가볍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무거운 책임감이 대통령의 말 속에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지금 두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이 계속적인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또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또 두 분의 의견은 일치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북한의 도발,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일단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남북이 신뢰를 가지고서 교류 협력 또는 평화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70년 동안 갈등하고 반목해 왔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선제 타격 말씀하시고 막 이랬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전술핵 재배치까지 집권 여당이 나서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뭐 좋습니다. 전술적으로 뭐 그렇게 해야 될 단계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두 축으로 나가야 됩니다. 한 축은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 가지고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동맹 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하면서 말하자면 북한의 어떤 핵무력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적으로 튼튼한 빈틈없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축으로는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쌓아왔던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빨리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미국을 지렛대로 삼든 중국을 지렛대로 삼든 러시아를 지렛대로 삼든지 간에 이 채널을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를 하고 한쪽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한쪽 바퀴가 무너져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예, 최 의원님 어떠십니까? 국가의 전망이 걸린 이 중요한 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야가 그동안의 경험을 다 반출해봐야 됩니다. 지난 정부에 사실은 굉장히 북한에 공을 들이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남북미 정상회담도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어떻게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시키고 만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북한의 계산이고 이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한 안보적 위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고 서로 역대 정부의 경험을 모아야 될 시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내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북한은 스스로 핵미사일을 강화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내부의 분열, 공포 이런 것들을 더 노릴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우리 여야가 없다, 단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또는 우리 국민을 위협하거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똘똘 뭉쳐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주화파도 필요하고 또 주전파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잘 조합이 되어야겠죠. 이번에는 치욕 문제가 아니고 존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냉엄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여긴 정말 여야가 없다. 다른 계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없습니다. 자,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네,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보증 불이행 결정으로 채권 시장이 경색되면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내놨고 강원도는 레고랜드 보증 채무를 연내 상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채권 시장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태 강원지사의 레고랜드 보증 채무 불이행 선언이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긴급 토론회를 연 민주당은 김 지사의 책임은 물론 수수 방관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며 정부 책임론도 꺼내들었습니다. 또 김 지사에 대한 사퇴 요구와 함께 감사원의 감사, 검찰 수사 등 사정당국의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50조 원 유동성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가 촉발된 원인을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 없이 무책임하게 밀어붙인 결과라며 맞섰습니다.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를 놓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격화되면서 그 여파가 금융시장에 이어 정치권으로도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지난 9월 28일이었어요. 예, 김진태 강원도시다가 레고랜드의 채무 불이행을 이행하면서 선언하면서 레고랜드 사태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선언이 나왔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형 사고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쳤습니다.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그러면서 전 세계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의 어떤 자금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뭐 회사채를 발행하더라도 이 금리를 2배, 3배씩 이전보다 쳐줘야 이제 회사채가 팔리고 이렇게 금융시장, 자금시장, 자본시장 자체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초우량 말하자면 채권으로 분류되는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한 이거를 불이행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금융시장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발양보해가지고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어떤 채무보증 불이행 지급보증 불이행 선언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사고다. 정말 대형 참사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진태발 금융위기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격하게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긴급 진상조사단 구성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을 보면요.
아니다. 지금 전인도지사의 책임이 더 크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이건 같은데요. 어떤 아주 파편적인 이야기고요.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바싹 마른 들판에 불씨 하나가 떨어진 겁니다. 그 불씨가 전체 들판을 채웠습니다. 누군가 불씨 하나 던지면은 탈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전 세계적인 이제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급격한 국가 부채와 지방 부채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을 위협받을 정도였거든요. 지금 지난 정부 내내 우리가 400몇십조 가까운 빚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국가 부채가 확실히 늘어났고 최근에 이제 우리 금융가나 기업계에 들어보면 알지만은 지금 아주 우량 회사채도 발행이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전채가 지난 올해 20조를 시장에서 빨아들였습니다. 한전채는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이랑 똑같은 우량 공기업 채권이거든요. 이 공기업이 지난 수년간의 적자와 전기요금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믹스에 실패하고 하면서 굉장히 큰 적자를 지게 되었고 그래서 올해만 20조,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적자 속에서 발행했습니다. 그러니 시장에 돈이 말랐던 겁니다. 지금 돈이 말랐고 그 레고랜드는 2,050억입니다. 2,050억. 그리고 김진태 지사가 이걸 뭐 완전히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해생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앞서서 지난번 최문순 도지사 때 도의회 승인 없이 이거 지물 부정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 법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 때문에 전체 큰 원인, 큰 구조적인 누가 이 들판을 바짝 마르게 해서 인화성 높게 만들었냐는 원인을 생략한 채 이제 그게 잠깐 떨어진 하나의 불씨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건데 물론 이제 현재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그 작은 불씨도 관리했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50조 이상의 긴급 자금을 방출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 채권 시장을 근본적으로 위기에 빠뜨린 게 누구냐에 대해서는 그건 여야가 한번 정말 곰곰이 정말 전면적인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이 누구 때문인지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니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채권 만기를 딱 하루 앞두고서 회생 신청을 해버리는 겁니다. 회생 신청을 한다는 것은 직업보정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은 보세요. 지금 한국도로공사 채권 같은 경우는 트리플 A 등급입니다. 완전히 초우량 채권이에요. 떼일 염려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도로공사가 그 채권 1,000억을 발행을 했거든요. 이게 10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유찰이 돼버렸습니다. 유찰.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가 1,200억 이게 채권 발행을 했는데 10월 17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인천교통공사 10월 18일 날 300억. 그다음에 10월 22일 날 부산교통공사가 또 500억 채권 발행을 했거든요. 전부 실패했습니다. 이게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직업보정 불이행 선언 이후에 지금 트리플 A 등급 초우량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부도나거나 직업이 안 될 가능성이 제로인 채권들도 채권 시장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누구 책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또는 집권 여당이 무슨 일만 생기면 전 정부 탓하고 과거 탓하고 언론 탓하고 뭐 야당 탓을 하는데 그건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집권을 하게 되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이 내 탓이요로부터 시작을 해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책을 만드는 길에 저희 야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발 국민들 화나게 만드는 남 탓, 전임 정부 탓 이것은 좀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간곡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민한 금융시장을 관리해야 될 정부 책임이고 또 금융당국이 더 큰 집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바로 야당 시절에 빚어졌던 모든 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지금 바짝 마른 들판처럼 그 언제든가 불탈 수 있는 인화적인 상황이 되었는데 그걸 외면하고 우리 채권시장이 1,000조가 넘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지 2천억의 채권 문제를 가지고서 그것이 전체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이제 이걸 따지기는 늦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되고요. 또 국회가 해결해야 됩니다.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포인트에서 핀셋처럼 김진태발 금융위기라고 한다는 것은 야당으로부터 너무 지나친 정책 공세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금융위기 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런 채권 시장의 구조가 지난 5년간, 지난 수년간 쌓여온 축적의 결과인데 그걸 무시하고 갑자기 현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국제금융시장이 믿겠습니까? 네. 저희가 집권한 뒤에 제일 먼저 관리하던 것도 국가 신용 등급의 추락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9월 28일 날 레고랜드 지급 보증 불이행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정부가 자금경색, 채권 시장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서 50조 플러스 알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 대책이 왜 나왔습니까?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의 자금경색 문제 때문에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50조는 누구 돈입니까? 국민 세금입니다.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기존에 2%, 3% 금리로 발행이 가능했는데 레고랜드발 이 사태 때문에 지금 7%, 8%, 10%짜리 회사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기업이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이 비용은 과연 어떻게 할 겁니까? 뿐만 아니고 50조 플러스 알파로 안 되니까 11월 1일 날 지금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을 금융위원장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 95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지원 계획까지 발표를 합니다. 아까 바짝 나는 들판에 불씨 하나 던졌다고 하는데 이 불씨가 지금 들판을 다 태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예. 당원권 정지를 비롯해가지고 저는 이 도지사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바짝 나는 들판에 불 질러 놓고 아무 책임 없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모랄 해저드다.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야말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태롭게 느끼는 건 바로 이런 야당의 지적, 이런 대한민국 국회의 지적, 그리고 논란, 이조차도 정쟁으로 만드는 이 상황을 더 걱정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전채가 왜 이렇게 높아졌습니까? 지금 회사채 금리를 다 높이는 게 한전채입니다. 그게 지금 갑자기 어느 1조 1척간에 이게 높아진 게 아닙니다. 한전이 20조를 지금 최근 1, 2개월 사이에 발행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연초에부터 해서 지금 10월까지 그만큼 발행한 것이고 그나마 10월부터는 발행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국제금리 알겠습니다. 인상 속에서 한전채 그리고 우리 공기업들이 왜 그렇게 많은 그 채권을 발행해서 이 시중의 금리를 끌어올리느냐에 대한 문제는 좀 더 근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집권 여당에서 예. 이 사태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예. 답이 이미 다 나와 있고 자본시장에 나와 있다?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정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당이 알겠습니다. 잘못된 거 지적하고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을 하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게 어떻게 정쟁입니까? 정쟁은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서 싸움하는 게 정쟁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본시장을 예. 정상화시키는 것 이것이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이고 문제 제기입니다. 예.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말이죠. 채권 시장에 50조 원 공급하겠다 플러스 알파까지 나왔었고요. 또 뭐 은행권을 움직인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런 대책들이 지금 시장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까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예. 안정이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우리 최영두 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지만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이런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가 전부 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엄중한 상황이라면 예를 들면 강원도지사의 직업보증 불이행 이런 것은 신중하게 판단이 됐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또는 안전망을 2겹, 3겹, 4겹을 쳐가지고 예. 이 금융시장의 불안함을 막아야 된다. 여기에 정부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전채 발행이 지금 작년에 2배를 넘어섰습니다. 23조 원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시중의 자금을 다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조차도 자칫하도 흑자 부도가 날 정도라고 걱정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이제 하나로 딱 핀포인트 해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프레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정권 교체기에 좀 더 세밀하게 살폈어야 되었다.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엄청난 그 적자와
또 채권 물량 부담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계로 극복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서로가 뭘 탓을 하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조를 봐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금융 위기 상황 그리고 여야의 책임론 공방, 금융시장의 자금난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슈도 알아보겠습니다. 639조 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심사대에 오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부처별 심사를 거쳐서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요.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보이콧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더 철저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시정 연설을 통해 국회 협력을 촉구했던 윤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 질문에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심사를 마쳐 내년부터는 취약계층 지원과 국가 발전, 번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까지 모여 대규모 규탄 대회를 개최한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 없이는 협치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장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정부의 감세 기조와 예산 항목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심사 과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면요, 건전 재정, 또 약자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건전 재정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틀렸습니까? 건전재정이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미 2018년, 2019년이 건전재정이었습니다. 2018년, 19년 보게 되면 세출보다 세입이 더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2021년은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 정부가 말하자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국채 빚을 지는 이런 이제 재정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번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첫 건전 재정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다. 이 말씀드리고 약자 예산이 아니고 약자 예산, 민생 예산을 완전히 줄여버렸습니다. 부자 감세를 통해 가지고 세수가 엄청나게 줄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자를 위한 예산을 오히려 확충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줄여버렸다. 이렇게 큰 틀에서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예. 그래요.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 초부자 감세다, 비정한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정말 비정하고 냉정한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가 국가를 운영해야 될 그런 참 어려운 시점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은 우선에 추경을 포함한 지출 예산에서 13년 만에 6%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복지부 예산은 11.8% 늘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약자 복지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반지하, 쪽방 거주자, 전세 사기 피해자 같은 사회적 약자, 청년, 어르신, 물가 상승으로 인한 필수 생계비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정한 재정이라고 한다면은 국가 채무를 1,000조 원으로 올려놓은 지난 정부의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너무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자칫하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채무는 동결하고 줄여나가면서 오히려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지출 조정을 통해서 정말 불효불급한 것들은 조금씩 늦추고 줄여나가면서 그 예산의 실효성 또 불용 예산의 비율 이런 것들로 봐서 지출 조정을 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정말 서민과 약자를 위한 두터운 예산은 집중하겠다는 것이 이번 그 예산의 큰 골조고요. 또 국제적인 경쟁이 가열되면서 글로벌 그 투자들을 유인하려는 미국조차도 우리 기업들을 다 유치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유인을 증가시킬 이유, 이런 여러 가지 세제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짜여진 예산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복지출 예산은 복지부 예산은 11.8% 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부 예산, 국가 예산, 나라 살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로 표현된 돈이 아닙니다.
집권 세력의 어떤 철학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금리가 오르고 하면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개개인의 삶을 그야말로 조금 더 챙기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현재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연료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대중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오히려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국가와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이 과연 있는지 일단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약자 예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예산을 삭감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메모를 직접 해가지고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정책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얼마 전에 부산 시장님을 만났는데, 근데 이분이 부산에 동백전을 발행하거든요. 네. 이거 지금 예산을 전액 삭감시켜가지고 이것만큼은 좀 살려달라. 이렇게 야당 의원한테 부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어르신들 경제활동 참여를 증가시켰던 공공형 어르신 일자리 6만 1,000개 축소시켰습니다. 저소득층 임대주택 예산 5조 6천억 감액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 3천억 감액. 그다음에 산업단지 안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우리 청년들 교통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재형저축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 예산 6,700억 삭감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대충 다 모아보면 약자 예산, 민생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 한 10조 원 정도를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이래놓고 약자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2일까지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야 될 법정 시한입니다.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정말로 민생 예산, 약자 예산, 삭감된 10조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생 예산을 10조 원이나 삭감을 했다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지표인 것 같습니다. 숫자를 가지고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이미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지원, 우리가 1,000만 원씩, 600만 원씩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반영된 예산이 지출을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 지역화폐, 이게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런 연구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지방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아주 정말 고용위기라든가 경제위기에 처한 지역에 한정적으로 할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데, 모든 지역이 똑같이 발행해버리면은 이것은 서로 발행 비용만 높이고 그 실제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결과였습니다. 말하자면은 이게 지방 재정 여력이 좀 있는 경기도라든가 이런 곳은 정부 돈을 받아 매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재정 여력이 없는 다른 작은 시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지역화폐 말고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온누리 상품권이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통해서 실제로 중소상공인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것이 제공되고 있고요. 노인 청년 일자리 예산, 이것은 계속 많으면 좋겠지만 좀 실효성을 따져본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6개월 곱하기 200원에 나눠주는 거. AI, DNA 교육을 한답니다.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인데 서울대학교도 교육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걸 전국에 수십만 개를 교육하겠다고 합니다. 그냥 실효성 없이 돈을 이렇게 했는데 집행률도 낮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난 5년간의 경험 더구나 3년간의 팬데믹 상황을 보면서 이제 지출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해야겠다고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야당의 걱정들, 또 실제로 이렇게 저렇게 지출 조정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일선의 지도 지방자치단체의 걱정들 같은 것이 다시 반영되어서 미세 조정이 있을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무슨 다른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또 예산 집행의 적정성,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그 지역 경제를 살리고 알겠습니다. 노인 청년 일자리를 돌본다는 측면에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예결위가 가동이 됩니다. 각급 상임위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꼭 그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영국의 트러스 총리 사례를 잘 보시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큰 틀에서 부자 감세하다가 결국은 45일 만에 초단기 총리로서 이제 물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이
그냥 부자 감세 정도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나 뭐 집권 여당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냥 뭐 심사하겠습니다. 대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네. 그냥 부자 감세가 아니고요. 초 부자 감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임기 동안 5년 임기 동안 13조 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60조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 증가분까지 합치면 5년 동안 250조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동의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반드시 이 약자 예산, 민생 예산 삭감된 거 예산 심사를 통해서 원래 자리대로 되돌려 놓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사회적 계층에 대해서는 감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실제로 많은 부담을 그 좀 소득 수준이 높은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법인세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법인세의 경우는 지금 국제적 현실도 봐야 되고 또 법인이 잘 되고 법인은 개인과 다릅니다. 이것은 경제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한을 맞출 수 있을지 항상 보면 이 숙제를 제 시간에 끝내지를 못하는 일들도 참 많았는데 말이죠. 이번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법에. 그리고 헌법에 원래 한 달 전에 다 해주기로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의 가장 큰 핵심인데 11월 30일까지 예산안이 자동 부의됩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을 짜야 됩니다. 네. 근데 만약 이제 여야 합의의 경우에는 12월 9일까지는 연장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어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야당의 걱정도 반영하고 또 여당의 지금 이 현실 인식도 좀 감안하셔서 빨리 이제 예산안을 확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면 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건 뭐 실제로 그때는 지금 국회법에 따라서 예. 11월 30일 되면은 이게 자동 부의가 되고요. 자동 부의의 연장 문제를 이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결정한 것이지 12일 법정 시한은 지켜야 됩니다. 그건 예. 지켜지게 됩니다. 예.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법상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무조건 통과시켜야 됩니다. 저희들은 법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정기국회가 12월 9일 날 끝납니다. 법정 시한 2일을 넘겨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더 있죠. 12월 9일 최악의 경우에는. 만약에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이 내년도 예산안은 법상 이제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11월 31일까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이제 준예산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을 해서 정부를 운영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할 텐데 예.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죠.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또 여당과 머리를 맞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북핵 위협에 따른 전술핵 재배치 논의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와 여야 책임론 공방,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까지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